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낡은 문짝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틈으로 비에 흠뻑 젖은 사내 하나가 짐승처럼 뛰어들었죠. 번쩍 번개 불빛에 사내의 손에 들린 식칼이 섬뜩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누군가의 숨통을 끊어놓을 듯한 살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으악, 살려주시오.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비명을 지르는 이 사내. 바로 이 집주인 김선비였습니다. 김선비의 얼굴은 그야말로 하얗게 질려 백지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강도의 칼끝이 자신의 턱 밑까지 들어왔으니 오줌을 지리지 않은 게 다행일 지경이었죠. 강도는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를 뚝뚝 흘리며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헉 소리 지르면 죽는다. 사내의 눈빛은 며칠 굶은 늑대처럼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김선비의 목이 달아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방구석으로 몰려가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가져갈 것도 없는 집이요. 제발 목숨만은. 그는 두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크게 뛰는지 그 쿵쿵거리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릴 정도였죠. 눈앞에 강도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칼을 고쳐쥐며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김선비의 숨통을 조여올 뿐이었습니다. 김선비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이고,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그는 질끈 눈을 감으며 다가올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극에 달한 그 찰나의 순간, 어둠 속 윗목에서 기이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비명도 아니었고 애원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마실 나갔던 남편이 돌아왔을 때나 건넬 법한 아주 덤덤하고 서늘한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도의 움직임이 뚝 멈췄습니다. 병풍 뒤에서 한 여인이 스르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선비의 아내 명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동자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도 그녀는 허공 어딘가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강도는 기가 찼습니다. 칼을 든 강도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여편네라니요. 강도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여편네가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내 칼이 안 보이느냐? 하지만 명옥은 고개를 젓지도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눈으로 강도의 미간을 꿰뚫어 보듯 정면을 향해 말했습니다. 칼 거두세요. 그 칼끝이 너무 떨려서 쇳소리가 요란합니다. 뭐라? 당신 사람 찌를 위인이 못 됩니다. 지금 당신의 칼은 살기가 아니라 공포에 떨고 있군요.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눈으로 보는 남편은 칼날의 빛만 보고 기절초풍을 했지만 귀로 듣는 아내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내의 손떨림을 정확히 들어버린 것입니다. 강도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죠. 명옥이 쐐기를 박듯 나직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천둥 소리가 나는구려. 며칠을 굶으신 겁니까? 강도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칼끝이 바닥으로 축 처졌죠. 그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흉악한 강도로 본 것이 아니라 배고프고 겁에 질린 한 인간으로 꿰뚫어 본 이 맹인 여인의 통찰력 앞에 기가 꺾이고 만 것입니다. 눈뜬 자들은 보지 못하는 진실을, 눈 감은 이 여인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자, 시계바늘을 조금 거꾸로 돌려 이 부부의 기막힌 인연이 시작된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도둑 앞에서 오줌을 지릴 뻔한 저 김선비가 본래부터 저리 비루한 위인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그도 고을에서 알아주는 수재였고 집안의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만큼 넉넉했던 반듯한 양반이었지요. 하늘이 그에게 명석한 두뇌와 고운 심성을 주셨으나 사람을 의심할 줄 아는 눈치는 깜빡하고 안 주신 게 화근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사람이 좋아도 너무 좋았습니다. 마음이 비단결이라 누가 와서 이보게 급한데 쌀 좀 구워주게 하며 눈물 바람을 하면 곡간문을 활짝 열어주었고 자네 이름으로 보증 하나만 서주게. 내 금방 갚으리다 하면 덜컥 도장을 찍어주곤 했죠. 그의 귀는 얇기가 한지장 같아서 사기꾼들이 혀를 몇 번 놀리면 홀라당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가세는 기울고
믿었던 사람들은 등 돌리고 남은 것이라고는 비센 초가집과 상처투성이 마음뿐이었죠. 김선비는 세상이 무서워졌습니다. 사람이 다가오면 또 속을까봐 또 뺏길까봐 지레 겁부터 집어먹는 겁쟁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한편 산 너머 아랫마을에는 아주 기이한 처녀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나이는 찼으나 앞을 보지 못해 시집을 못 간 처녀 명옥의 이야기였죠. 동네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딸녀는 눈은 까막눈인데 귀는 천리를 듣는 소머지야. 아주 귀신같이 알아맞힌다니까. 명옥은 어려서 열병을 앓고 시력을 잃었으나 대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에 결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만 듣고도 내일 폭우가 올지 눈이 올지 알았고, 장사꾼의 목소리 톤만 듣고도 저 생선이 상했는지 싱싱한지를 기가 막히게 구분해냈죠. 하지만 그 비상한 능력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사내들은 그녀의 꿰뚫어보는 듯한 텅 빈 눈동자를 무서워했고, 시어머니들 사람들은 며느리가 너무 영악하다며 손사래를 쳤으니까요. 그렇게 명옥은 방구석에 덩그러니 앉아 세상의 소음 속에서 진실만을 골라 듣는 외로운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또다시 사기를 당해 넋이 반쯤 나간 김선비가 정처 없이 걷다 우연히 명옥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죠. 목이 너무 말라 물 한 바가지 얻어 마시려 들어갔던 그곳에서 두 사람은 운명처럼 마주했습니다. 마루에 걸터 앉은 김선비가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그 숨소리를 들은 명옥이 대뜸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숨소리에 물기가 가득하군요. 누군가에게 속아 억울해서 우는 숨소리입니다. 김선비는 화들짝 놀라 명옥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낭자, 앞도 안 보이는데 그걸 어찌하시오. 사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숨소리가 거칠고 탁하지만 선비님처럼 착해 빠진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숨소리가 비 맞은 낙엽처럼 축축 처지는 법이죠. 명옥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김선비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남을 속일 위인이 못 됩니다. 그저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혀 아픈 것뿐이지요. 김선비는 그 말 한마디에 그만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부모도 친구도 멍청해서 당했다고 손가락질만 했지. 아무도 자신의 억울함과 선한 본심을 알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난생 처음 보는 이 맹인 처녀가 자신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위로를 건네니 오죽 감격했겠습니까. 그날 이후 김선비는 홀린 듯 매일같이 명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청혼을 했죠. 내 가진 것은 없으나 낭자의 눈이 되어주리다. 부디 나와 혼인해 주시오. 사람들은 미쳤다고 혀를 찼습니다. 망한 양반이 맹인 아내를 얻어 뭘 어쩌겠다는 거냐고 비웃었죠. 하지만 명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김선비의 목소리에서 단 한 번도 거짓의 파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내들이 허풍과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할 때 오직 이 남자만이 투명한 유리알처럼 속을 다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명옥이 김선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선비님은 저의 눈이 되어주세요. 대신 저는 선비님의 귀가 되어드리죠. 세상의 사기꾼들이 선비님을 또 속이려 들 때 제가 먼저 듣고 막아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한 두 약자의 완벽한 도원결이었던 셈이지요. 그렇게 부부가 된 두 사람은 비록 가난했지만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김선비가 밭을 갈 때면 명옥이 새참을 이고 와 밭두렁에 앉아 말동무가 되어주었고, 시장에 갈 때도 늘 실과 바늘처럼 함께였습니다. 장사치들이 어수룩해 보이는 김선비에게 바가지를 씌우려 할 때마다 명옥이 남편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그 쌀 사지 마세요. 쌀자루 섞는 소리가 서걱거리는 게 묵은 쌀입니다. 여보, 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말끝이 갈라지는 걸 보니 사기꾼이 분명합니다. 아내의 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김선비에게 아내 명옥은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자 든든한 방패였죠. 그렇기에 오늘 밤 강도가 들이닥친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김선비는 아내의 판단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이 강도는 밥을 줘야 한다 하면 밥을 줘야 했고, 이건 기회다 하면 기회인 것이죠. 자, 이 숨막히는 대치 상황에서 아내 명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실로 기상천외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명옥이 아주 차분하게 마치 저녁 반찬을 투정하듯 남편 김선비를 불렀습니다. 부엌에 가서 쌀뚝을 여세요. 바닥을 박박 긁으면 한 줌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그걸로 밥을 지으세요. 김선비는 제 얘기를 의심하여 입을 딱 벌렸습니다. 밥이라니.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밥을 지으란 말이요? 네, 밥을 짓때 물을 넉넉히 잡아 듬뿍 퍼주세요. 아주 고봉밥으로 말입니다. 명옥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강도에게 바치는 굴복의 조공이 아니라 굶주려 이성을 잃은 맹수를 달래는 고깃덩어리와 같은 것이었죠. 강도 역시 어안이 벙벙하여 칼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 쌀이 어떤 쌀입니까? 내일 아침 우리 식구, 아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어린 아들 성이 녀석 입에 풀칠이라도 시키려고 아끼고 아껴둔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그 귀한 것을 적칼든 강도놈 아가리에 털어넣으라니 김선비로서는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었죠. 하지만 김선비는 지난 세월 아내와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의 눈이 되어주리다. 내 말을 믿으세요. 김선비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내의 말을 들어 손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떼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강도의 거친 숨소리가 느껴졌지만 김선비는 애써 외면하며 부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윽고 부엌 아궁이에 불이 지펴졌습니다. 타닥 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묘한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수한 밥 냄새가 비릿한 빗물 냄새를 밀어내고 집안 가득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는 실로 위대했습니다. 살기등등하던 강도의 눈빛이 밥 냄새를 맡는 순간 맥없이 풀려버리고 말았으니까요. 방 안에는 기묘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강도는 꿀꺽 침 넘어가는 소리를 감추지 못했고 명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보이지 않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김선비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소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그리고 간장 종지 하나가 전부인 조촐한 밥상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임금님 수라상보다 귀해 보였습니다. 드시오. 김선비가 밥상을 강도 앞으로 밀었습니다. 강도는 잠시 칼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허둥대더니 이내 칼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달그락 쩝쩝 후루룩. 강도는 마치 며칠 굶은 귀신이 들린 듯 허겁지겁 밥을 퍼넣었습니다. 뜨거운 밥이 식도를 타고 넘어갈 때마다 으헉하는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죠. 명옥은 그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처절한 집착이었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명옥은 귀를 곤두세우고 강도의 씹는 속도, 숟가락을 쥐는 악력, 그리고 밥알과 함께 삼키는 울음소리까지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도가 밥그릇을 거의 다 비워갈 무렵 명옥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체하겠습니다. 천천히 드시죠. 강도의 숟가락질이 멈칫했습니다. 내 귀엔 다 들립니다. 당신이 지금 씹어 삼키는 건 밥알이 아니라 울분이군요. 당신 태생부터 도둑질을 할 위인은 못 되는군요. 밥 먹는 소리에 살기가 없고 숨소리에 비굴함이 없습니다. 명옥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강도의 기운을 더듬었습니다. 그저 잠시 비를 피해 처마 밑에 들어온 호랑이 같군요. 굶주리고 젖었으나 호랑이는 호랑이인 법이죠. 명옥의 말은 강도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자신을 잡범 취급하지 않고 무언가 사연 있는 큰 사람으로 대우해주는 그 말에 강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도는 입안 가득 밥을 문 채 멍하니 명옥을 바라보았습니다. 땡그랑 결국 강도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밥을 다 삼키지도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으흐흑 으흐흑. 산의 굵은 목을대가 울컥울컥 솟구치더니 빗물보다 더 진한 눈물이 밥상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죽일 놈이라 손가락질하며 쫓아오는데 눈먼 이 여인만이 자신의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를 봐준 것입니다. 경계심이 무너진 사내는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방 안은 사내의 오열 소리로 가득 찼고 김선비도 그 처연한 모습에 마음이 짠해져 슬그머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옥은 사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냉정하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우선은 살아야 한다. 이대로 빈손으로 보내면 배고픔에 다시 미쳐서 돌아와 우리 식구를 해칠지도 모른다. 이것이 첫 번째, 가족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옥의 귀가 포착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허나 이자의 울음소리는 웅장하다. 지금은 시궁창에 빠졌으나 언젠가 반드시 구름 위로 솟구칠 기운이다. 명옥은 직감했습니다. 이 산에 결코 이대로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것은 뺏기는 것이 아니라 훗날을 위한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명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 김선비가 있는 쪽을 향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동자가 남편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듯 했습니다. 여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김선비는 침을 꿀꺽 삼키며 아내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롱 안쪽에 있는 자개암 가져오세요. 김선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자개암이 어떤 물건입니까? 시집 올 때 명옥이 가져온 유일한 폐물이자 이 집안의 마지막 남은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침을 꿀꺽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죠. 적할등 강도에게 귀한 밥을 먹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 식구 목숨 줄인 폐물까지 내주라니요. 하지만 김선비는 지난 세월 아내의 말이 틀린 적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파트로 매주를 쏜다 해도 믿어야 했지요. 김선비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삐거덕. 낡은 장롱문이 열리는 소리가 마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손바닥만한 자개암을 꺼내든 김선비의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강도사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고 김선비는 그 곁으로 엉금엉금 다가갔습니다. 이보게. 김선비의 목소리가 염소 울음소리 마냥 가늘게 떨렸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들어 김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살아있었지요. 김선비는 질끈 눈을 감았다 뜨며 자개암을 사내의 무릎 앞에 털썩 내려놓았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호롱불 빛을 받아 은비녀와 금가락지 몇 개가 둔탁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가난한 살림살이와는 어울리지 않는 명옥이 시집 올 때 가져온 귀하디 귀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사내의 눈이 커지다 못해 찢어질 듯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칼을 들이댄 강도에게 밥을 주고 이제는 재물까지 내놓는 이 부부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내의 명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여보, 그분께 말씀드리세요. 이건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할 말을 일러주듯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아내의 의중을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지금 이 사내를 빈손으로 보내면 당장은 살지 몰라도 언젠가 다시 칼을 들고 돌아올지도 모른다. 허나 이자에게 재개할 미천을 쥐어준다면 그것은 우리 가족을 지키는 방패이자 훗날을 도모하는 씨앗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킨 뒤 짐짓 엄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비록 오금은 저리고 있었지만 말이지요. 이 이복에 듣게나 이건 자네에게 주는 적선이 아닐세. 김선비는 배에 힘을 주고 호통치듯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자네의 밥 먹는 소리를 듣고 말하길 자네는 필시 큰일을 하다가 잠시 비를 피하러 온 귀한 분이라 하더군. 사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이 폐물은 자네가 다시 일어설 미천일세. 허니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빌려가는 것으로 하게. 김선비는 방 한 구석 문틈을 향해 슬쩍 시선을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아들 성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보고 있었죠. 훗날 자네가 성공하거든 그때 내 아들에게 이자를 쳐서 갚게나. 알겠는가? 그것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사내가 비굴함을 느끼지 않도록 구걸이 아닌 사업으로 포장해준 아내 명옥의 깊은 배려이자 담대한 투자였던 것입니다. 사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무릎 앞에 폐물함을 바라보다가 다시 김선비와 명옥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도끼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털썩 마루가 울리도록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흐흐흐. 사내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강도가 아닌 사람으로
죄인이 아닌 귀인으로 대접해 준 것에 대한 사무치는 고마움이었습니다. 내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으리다. 반드시 살아서 이 빚을 갚겠소.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패물함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선비와 명옥에게 허리가 꺾이도록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강령하십시오. 사내는 획 몸을 돌려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쏘아 마이너스 거센 빗줄기가 다시금 방 안으로 들이쳤지만 더 이상 그 소리가 무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사내의 뒷모습은 들어올 때의 초라한 쥐새끼가 아니었습니다. 비바람을 뚫고 나가는 한 마리 호랑이의 모습이었죠. 사내가 떠난 뒤에도 방 안에는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선비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유, 내 간 떨어질 뻔했네. 여보, 나 잘한 거 맞지? 김선비가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이 문틈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5살 난 아들 성이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방금 전까지 사내가 앉아있던 자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아비가 강도에게 밥을 주고 어미가 전 재산을 내어주는 그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광경. 그 장면은 어린 성의 뇌리에 불에 댄 듯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의 눈에도 그것은 단순한 굴복이 아니라 무언가 대단한 거래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명옥이 손짓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성아, 이리 오너라. 아들이 쪼르르 달려와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명옥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아들의 얼굴을 더듬으며 나직하지만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아, 너도 보았느냐? 네, 어머니. 오늘 일을 평생 잊지 말거라. 명옥은 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옷이나 손에 들린 날카로운 칼만 보고 두려워하거나 속는단다. 허나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어머니의 손길이 아이의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겉모습이 아니라 목소리의 떨림과 숨소리에 있는 법이다. 아까 그 아저씨는 칼을 들었으나 목소리는 떨고 있었고 험한 말을 했으나 숨소리에는 슬픔과 억울함이 배어 있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을 얻고 세상을 얻을 수 있느니라. 어린 아들은 어머니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목소리는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아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갔습니다. 초가집 지붕 위로 수많은 계절이 오고 갔죠. 봄에는 진달래가 피고 겨울에는 눈꽃이 피기를 15년. 어린 소년이었던 성은 어느새 훤칠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김선비 부부는 아들의 교육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성이 배운 것은 책 속에만 있는 죽은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저 장사치는 물건을 팔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집 사정을 염탐하러 온 것입니다. 말끝이 흐리고 눈동자가 불안합니다. 어머님, 이번에 새로운 사또는 백성을 위하는 척하나 목소리에 탐욕이 끼어 있습니다. 멀리해야 할 자입니다. 성은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 사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글을 읽을 때도 행간의 숨은 뜻을 읽었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 내면의 진심을 읽어냈지요. 동네 사람들은 성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집 아들은 귀신이다, 귀신이야. 앉은 자리에서 천리를 본다니까. 그렇게 성은 과거 급제를 목표로 그리고 더 큰 세상을 경영할 인재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나고도 또 5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그 사이 조정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고 김선비의 아들 성은 약관의 나이에 과거의 장원 급제하여 이제는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호조 참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을 일컬어 귀신 참판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복잡한 세금 장부를 검토하거나 관리를 신문할 때면 누구도 감히 거짓을 고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 목소리에 떨림이 있구나. 숨길 것이 무엇이냐. 장부의 숫자와 내 숨소리가 맞지 않는다. 마치 그의 어머니 명옥이 그랬던 것처럼 성은 상대방의 아주 미세한 숨소리와 억양의 변화만으로도 진실과 거짓을 가려냈던 것입니다. 그는 청렴결백했고 강직했습니다. 어린 시절 빗속에서 부모가 보여주었던 그 사람에 대한 투자가 무엇인지 가슴에 품고 자랐기에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나무가 높을수록 바람을 많이 타는 법입니다. 조정의 간신배들에게 나랏돈을 칼같이 관리하는 성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뇌물이 통하지 않고 회유가 먹히지 않으니 그들은 성을 제거하기 위해 비열한 덫을 놓았습니다. 어느 날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호조 참판 김성이 국고를 횡령하여 사리사욕을 채웠다 하옵니다. 증거가 명백하니 파직하고 벌하여 주시옵소서. 간신들은 조작된 이중장부를 들이밀며 성을 역적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수법이 15년 전 어느 호조 관리가 당했던 것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수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요? 아들 성은 영문도 모른 채 과거 그 강도 사내가 뒤집었었던 숫자의 누명을 그대로 뒤집어쓰게 된 것입니다. 의금부로 압송되어가는 성의 양팔이 포졸들에게 붙들렸습니다. 나는 결백하다. 이것은 모함이다. 성이 피를 토하듯 외쳤으나 이미 짜고 치는 판 위에서 그의 진실된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형조의 마당에서 성에 대한 추국이 시작되려던 찰나였습니다. 형조 판서가 형틀에 묶인 성을 내려다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감히 나랏돈에 손을 대다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관하의 육중한 대문이 열리며 우렁찬 고함 소리가 장내를 뒤흔들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가마 행렬이 들어서고 있었는데 가마를 호위하는 무사들의 기세가 정규군 못지않게 등등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쉰이 훌쩍 넘어 보이는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비단 관복은 아니었으나 그가 입은 옷감은 왕실에서나 쓴다는 최고급 비단이었고 풍겨나오는 기운이 태산과 같았습니다. 그는 바로 조선 팔도의 상권을 쥐락펴락한다는 전설적인 거상거상 대행수였습니다. 형조 판서가 찡그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소란인가? 내 놈은 누구냐? 사내는 주눅들기는커녕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간신들을 노려보며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내는 묶여있는 성의 곁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두툼한 서책 하나를 꺼내 형조 판서의 코앞에 던졌습니다. 찰썩. 이것은 저 간신배들이 상단과 결탁하여 뇌물을 주고받고 장부를 조작한 진짜 거래 내역이요.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형조 판서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이건 또 무슨 헛소리냐. 내 놈이 장부를 볼 줄이나 아느냐. 그러자 대행수가 껄껄 웃으며 형조 판서와 그 뒤에 숨은 간신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볼 줄 아냐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사내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15년 전 너희들이 똑같은 수법으로 장부를 조작해 쫓아낸 호조의 관리.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빗속을 헤매던 그 박가가 바로 나다. 자중이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너희들의 글씨체에 숫자를 고치는 그 더러운 버릇 15년이 지나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구나. 내 눈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이는 법이다. 그렇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들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갈아온 칼, 바로 그 장부 보는 실력으로 자신의 억울함과 아들의 결백을 동시에 밝히러 돌아온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대행수가 가져온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고 전직 호조관리 출신인 그의 날카로운 지적 앞에 간신들의 거짓말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일로 간신들은 줄줄이 하옥되었고 15년 전 묻혔던 대행수의 누명 사건까지 재조사하라는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누명을 벗은 성이 포승줄을 풀고 대행수 앞에 섰습니다. 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녕 그 비오던 날 밤에? 대행수는 투박한 손으로 성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그때 문틈으로 날 지켜보던 꼬마가 이리 훌륭한 나란 일 하는 어른이 되었어. 대행수는 회한에 잠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내게 주신 그 패물함, 그게 내 종잣돈이었다. 자네 부모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고 자네 덕분에 오늘 내 묵은 원한까지 씻게 되었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살린 게야. 두 사내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대행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15년 전 밥상 머리에서 흘렸던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에 박혀있던 대못이 빠져나가는 시원하고도 벅찬 해원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자네 아버님이 말씀하셨지. 훗날 아들에게 이자를 쳐서 갚으라고.
내 늦지 않게 와서 다행이네. 이것으로 내 빚은 갚은 걸로 해주시게. 다시 계절이 돌고 돌아 충청도 산골짜기의 초가집 마루입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김선비와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아내 명옥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들려온 아들의 소식과 대행수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김선비는 또 주책맞게 훌쩍거리고 있었죠. 어이구 어이구, 그 양반이 정말 살아있었구려. 자기 누명도 벗고 우리 아들도 살리고 이게 다 무슨 조화 속이람. 명옥은 찻잔을 든 채 보이지 않는 눈으로 먼 산을 응시하듯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명옥의 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거봐요 영감. 명옥의 목소리는 늙지도 않고 여전히 맑고 차분했습니다. 내 귀는 틀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도둑이 아니라 잠시 길을 잃은 귀인이었습니다. 김선비가 코를 팽 불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암요 부인 말씀이 다 맞지. 내 평생 부인 말들어 손해본 거 하나 없소이다. 두 노부부의 머리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보이지 않는 진심과 재능에 투자했던 한 맹인 여인의 지혜. 그 지혜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는 15년 묵은 한을 풀고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오래오래 전해졌다고 합니다.